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볼 부분은 우리 교과서 22페이지 중단원 2단원의 행복의 의미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례를 통해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간략하게 우리 맨 오른쪽에 빈칸이 있죠? 여기 빈칸에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적어보았나요? 만약에 선생님한테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지난주 첫 시간에 만났던 그때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하고 교단에 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행복은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행복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2페이지예요. 그래서 행복의 다양한 기준이라고 나와 있고,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행복의 기준은 지역적 여건, 시대적 상황 등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고요. 가난한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물질적 안정을 갖추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겠죠. 차별이나 구속이 있는 사회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고, 종교가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는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고대 중국에서의 행복은 어떤지 밑에 그 두루마리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 중국에서의 행복. 중국 동북 지역의 자연환경은 대체로 평탄한 농지, 낮은 산, 항해할 수 있는 강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경에 적합하였다. 농경 사회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공동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중요하였다. 중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 특히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교육받는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무난하게 사는 것이었다. 중국의 도자기나 화폭에 가족의 일상이나 농촌의 한가로운 모습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 중국에서의 행복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무난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죠. 자, 이처럼 각 나라마다 지역적 여건, 시대적 상황,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각자의 행복의 기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자, 선사시대에서는 어떠한 것이 행복이었을까요? 우리 교과서 오른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편 선사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식량을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선사시대에서 벗어나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건강, 일과 취미, 인간관계, 사회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게 되었죠.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으로 여긴다는 것은 공통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행복의 기준은 다양해요. 하지만 대체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으로 여긴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우리 24페이지를 읽어볼 거예요. 교과서 24페이지에는 동양의 행복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25페이지에는 서양의 행복론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동양과 서양의 행복론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우선 동양의 행복론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동양 사상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양을 통해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발달하게 된 종교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종교에서는 어떻게 행복을 정의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인 품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인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대요. 이인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대요. 자, 불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불교에서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의미로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부처님의 성품, 불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던지기 위한 수행과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자, 도가에서는 타고난 그대로의 본성에 따라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죠. 자, 이처럼 각각의 종교에서도 어떻게 행복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자, 우리 오른쪽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서양의 행복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양의 서양에서는 윤리 사상의 출발점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어떻게 행복이 논의가 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초록색 칸에 들어가 있는 고대 그리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았고, 행복은 이성적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라고 했네요. 자,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서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의 고통이 없는,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보았고요. 스토아 학파는 정념에 방해받지 않고 초연한 태도로 자연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네요. 자, 정념이라는 뜻은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을 정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념은 쉬운 말로 감정에 따라 나타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갈색 칸에 있는 중세 부분을 볼게요. 유한한 인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하려면 신앙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근대에서는 의무론 사상가, 의무론은
도덕 법칙을 따르는 윤리학설을 의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의 도덕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행복을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이라고 여겼고, 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현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았죠. 자,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 도덕 법칙을 실현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공리주의 사상가. 자, 공리주의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공리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은 공리주의, 쾌락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그릇된 행위로 여기는 윤리학설을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공리주의 사상가인 벤담과 밀은 행복을 쾌락이라고 여겼고 이를 삶의 목적이라고 제시하였죠. 자, 행복이 뭐다? 행복은 쾌락이다. 그리고 이게 삶의 목적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사상이 공동체주의를 일으키게 된 시초가 될 수 있게 되었죠.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시대적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행복의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우리 동양과 서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점을 함께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우리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해요.